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군대 경력 빼고 실제로 국세청에서 33년간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이제 국세청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은 같은 세무서나 같은 과외가 2년 이상 근무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2003년인가 4년에 지금은 송무과라고 부르고 옛날에는 이제 법무과라고 부르는 소송을 하는 과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제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뭐 신국에 있다든가 조사과에 있으면 조사 반장이 좀 잘 알면 반원은 몰라도 괜찮고 신국에는 옆에 사람 따라서 하면 되는데 소문과라는 데는 바로 가면은 준비서면이라는 걸 써야 되고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질문에 답변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제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멘토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멘토 역할을 하다 보니까 10년을 있었어요, 거기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이제 불법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지도계로 불렀다가 또 세운관리계로 불렀다. 지금은 이제 납보실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납보실 근무를 일선 세무사하고 서울청까지 합하면 13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3년 중에서 23년을 소송과 불법 근무만 했어요. 이제 그런 연유로 제가 이제 국민은행 연수원이나 우리생명, 아니 우리은행, 구모생명, 또 공인인회사반 거기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국세청 교육원에서 이제 이 소송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한 10년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엮은 게 첫 번째 나왔던 책이에요. 그 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모 세무법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정한 점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부가세는 소송이 별로 없어요. 한장석 씨 책을 보시면 알지만은 다 통치, 예규, 심사래 그러지 소송 사례가 없어요. 물론 한장석 씨가 부가세법을 쓸 때도 그런 걸 느꼈겠지만 부가는 사실 소송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있었던 부가세법을 또 찾아봐서 소송 사례를 대폭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세무법인에 있던 세무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뭔가 저한테 본부장이라고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답이 다 여기에 있더라는 거지. 안 읽어봐서 그렇지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 우리가 어떤 화두를 한번 생각해보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잠깐 생각해보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행정법원이 서울 교대에 있다가 지금은 양재동으로 갔는데요. 교대에 있는 이제 그 행정법원인데. 제가 2004년도에 근무할 때는 변호사들하고 이제 우리는 소송 수행자라고 불러요. 국세청에 있는 직원들. 이 친구들하고는 서로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은 서로 활발하게 얘기하고 로스쿨 변호사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는데 그때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서로 말도 안 했어요. 한편 이런 게 있었죠. 변호사들이 볼 때는 네 국세청 직원이 뭘 알아? 라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실무는 내가 더 잘하는데 네 변호사라고 했지 네 세법을 아나? 서로 그런 약간의 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안 하는데 어느 날 그 변호사가 소송이 끝나고 커피 한잔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자판기 커피를 꽂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20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나와서 이제 5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주로 그 형사소송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가 한 25년간 하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형사소송법이 뭔가를 알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세법을 처음 자기 친척이 부탁해서 했는데 굉장히 어렵네요라고 얘기를 듣고 사무실로 이제 복귀하다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인가? 저도 그때 한 25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나도 조세법이란 것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알래스카에서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보통 이제 열악한 환경 때문에 늑대 고기를 먹는다 그래요. 근데 늑대를 잡는 방법을 어떻게 잡냐면 그 칼을 잘 갈아서 그걸 갖다 늑대가 다니는 게다 꼽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리한 후각을 가진 늑대가 와서
거기다가 뭘 묻혀놔요? 피를 묻혀놔요. 그럼 피 냄새를 맡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한 다음에 자기 혀로 핥습니다. 핥다 보면 자기 혀가 피가 나와서 출혈가 하더라 죽어요. 이걸 이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편안함의 미학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편안함에 안주해 버리면 내가 피를 먹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안함의 미학을 가장 현실적으로 옮겨놓은 게 카지노라고 그래요. 카지노는 거울하고 식기하고 창문이 없다고 하잖아요. 거울을 없애가지고 자기 꾀죄죄한 얼굴을 못 보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없애서 지금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고, 시기를 없애가지고 내가 몇 시간 도박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산소를 많이 공급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 편안함에 안주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러면 한편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면 그걸 다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국세청 직원 중에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세법보다는 건강에 더 관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이나 자기 취미생활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됐냐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국세청 직원으로서 근무를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가 많이 발달해 있어서 요즘같이 소득금액 조정 합격표를 작성할지 몰라도 입금, 송금 넣으면 됩니다. 양도가에 계산하는데 장뚜껑이 뭔지 몰라도 82년도에 취득한 게 85년 1월에 왜 의지하는지 몰라도 날짜만 되면 계산을 해줘요.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국세청 직원은 가능한데 세무 대리인이나 세무 일을 하는 변호사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적어도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이게 과세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야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아는 방법에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아까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율촌에서 평석집이 율촌 본부에서 5권이 4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2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연수원에 가면 판사들한테 공부시키는 사법연수원용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고, 자, 이런 책 저런 책 보면은 그 책에는 뭐가 있냐면, 한번 율촌에 있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행위 하나를 얘기하는데 40페이지를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여러 변호사가 쓴 것을 누군가 편집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서 내가 필요한 쟁점이나 알고 싶은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한 번 쓴 얘기는 다음 변호사가 절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5권을 다 봐야지 그 책이 나와요. 근데 저는 제 혼자 썼잖아요. 쓴 게 아니라 짜집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책은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다 모아서 토픽별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 책을 찾아보면 답이 나와요. 아까 그 변호사의 처분사에 그랬잖아요. 이거 처분사에 변경해도 됩니까? 다 책이 있어요. 사기기타 부정행위 이거 40% 부담가서 맞습니까? 책에 다 있습니다. 한번 얘기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용만 잘한다면 이 책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논리를 창설했거나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 쓴 거라면 이 책 바른 얘기 안 한다. 이 책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변호사들이나 법리에 밝은 누군가 국세청 직원이 쓰는 책을 제가 짜집기 해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한번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보죠. 해보고 조세 총칙을 2시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 상속 증여를 한 1시간 하고 법인하고 부가 소득을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다 있어요. 제가 이 편집을 하면서 오늘 강의할 것만 가져라는 얘기를 안 듣고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넘어가는 시간은 있을 거예요. 좀 양해를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국세 부가 제척기간 얘기를 해보죠. 자,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은 물론이고 증액경정 또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다. 이게 판례로서 정리된 겁니다. 법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자, 근데 이 국세 부가 제척기간에 대해서 이창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야, 후발적 경정청구 5년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경정청구 기간에 있으면 되니까 이것은 사실상 폐기된 거나 진비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국세 부가 지적기만 잘 활용하면은 과세관청의 과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제 몇 개의 사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국세 부가 제척 기간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의 국세청 직원들이 잘 알고 있지를 못해요. 제가 강의를 해서 교육원에서 강의를 해보면 이 국세 부가 제척 기간을 쉽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숨겨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제척기한 유형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뭐 신고한 건 5년이고 무신고는 7년이고 사기다 보니 10년이다. 그다음에 상속은 상속증여는 10년을 기본으로 하고 이제 거짓 무신고 다 포탈 15년이다. 이런 얘기 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보여. 제척 기간을 경과해야 한 과세는 무효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 볼까요? 제척 기간 경과 후에 징역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는 징역된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흡수세례라 하더라도 처음에 일어났던 경정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고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특례 제척 기간입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A씨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사례 중심이기 때문에 사례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충분히 얘기가 됩니다. 자, 이 A씨가 강북에다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근린 생활 시설이죠. 여기는 상가고 여기 이제 주택입니다. 이건 이제 옥상이고. 이걸 샀는데 여기서 이제 돈이 없어 못 살다가 옛날이죠. 들어와 살는데 자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이 뭘 얘기했냐면 강남에가 살고 싶대요. 학교를. 그럼 강남으로 가려면 주소를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이전한다고 자기 이모 집이 있는 강남으로 주소를 이전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집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강남으로 갔어요. 정전에 그랬죠. 3년 보유 2년 거주했어요. 자기는 그 요건을 다 충족했다 생각하고 신고 자체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반포세무서입니다.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당신 2년 못 살았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년을 어떻게 못 살게 됐냐면 이 사람은 딱 일주일 전에 이모 집으로 주소를 옮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2년 거주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세무서 직원이 2억 9천만 원을 과세하겠다고 이제 통지를 한 겁니다. 겁이 났죠. 그래서 A 씨가 세무서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2년 거주 안 됐다고 나는 분명히 산 것 같은데 그랬더니 주민등록 처분을 띄워보니까 공부상에 일주일이 부족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겠네요. 세무사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써주기만 하세요 하고 써갖고 얼마나 줬냐면 200만 원을 받았어요. 자, 200만 원 들고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기각이 됐죠. 심판 갔어요. 다시 또 썼어. 200.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을 가면서 이제 다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소송을 하는 변호사가 이제 정리를 잘 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이 사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일주일간 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겠더라 이거예요. 변호사가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착수금 500 주고 이기면 5천만 원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자, 이때쯤 오면 이 A씨는 지쳐가지고 돈이 안 보입니다. 2억 9천만 원 세금 냈지만 그 세금에서 찾아서 주면 된다는 생각에 돈 아까운 줄 몰라요. 이쯤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이 5천만 원을 이기면 바로 주기를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야구르트 먹는 거, 전화기 거기서 사용한 거 있잖아요. 근데 마침 또 여기서 이 상가를 팔 때 어떻게 팔았냐면 이 A 씨의 친구가 건축업자인데 이 상가를 좀 수선해서 팔면 돈을 많이 받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선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선한 비용을 찾는 그 건축 설계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뭘 했냐 증인 신청도 한 거예요. 증인 신청하고 증인 진술도 받고 그래갖고 다 이겼어요. 자,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자, 근데 국세청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1심에서 패소를 하면 포기를 안 합니다. 왜? 자기 점수가 낮아져요. 그게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괜히 책임질 것처럼 누구를 봐준 것처럼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질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2심까지 간다고. 2심에서도 마찬가지. 고등법원 지고 나면 30동 갑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요. 대부분 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대법원까지 가서 무려 8년이 걸렸어요. 이겼죠. 이겨서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달라니까 돈을 줬어요. 이 사람 든 돈이 그러니까 총 5,700이네. 이 돈을 물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기다렸죠. 환급 받기를. 아무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자기는 이제 또 관할 세무서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찾아 강남에는 모 세무서에 전화를 했어요. 또 그 세무서에서
이런 일을 담당한다가 재산석가라는 것도 그때 알았고. 모르죠. 우리도 저 동사무소 가면 저도 주민등록 초본 잘 못 띱니다. 모르잖아요. 물어물어 가서 찾아가고 갔더니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담당자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도 그 판결을 받았는데요. 불행하게도 부가 제척기간이 지나버렸네요. 그래서 자기는 감액경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가 제척기간이 뭔 줄 압니까? 이 사람은 화가 나죠. 자기는 5,700만 원 들고 2억 9천 세금 물고 그동안 받는 스트레스 따지면은 난리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빈소주 또 2병 까야지. 까고 이제 세무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민원실 가가지고 세무서장 나와라, 재산서과장 나와라고 싸우고 난리가 났죠. 이제 내용은 살펴보니까 다 이와 같았고 세무서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과장끼리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실이 맞으니까 고충청구로 들어줍시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3천만 원 이상은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고충으로 해줘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세무서에. 이제 서울청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국세청은 언제나 감사원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일선세무서는 몇 군데만 집어서 감사를 합니다. 근데 감사관이 와서 보니까 제척기간이 지나는데 환급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네 하고 일선세무서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이 세무서뿐이 아니라 몇몇 세무서는 이렇게 제척기간이 지나는데도 환급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사관이 시정 요구를 했죠. 좋다. 과세관청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환급해 준 것까지는 남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이 판례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이유가 뭐냐. 법을 만들고 해주라. 그래서 나온 게 뭐다? 20조 2항에 있는 특례 제척기간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건 누굴 위한 것이다? 납세자를 위해서 만든 법 조항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금 이것에 의해서 1년 이내 필요한 처분이라는 것을 갖고 이제 필요한 처분이라는 것을 환급을 해줬다는 결정이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시 또 소송이 하나 붙었습니다. 상속세 소송이 붙었는데 이 상속세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자, 상속세 한번 그 소송이나 불복 보면은 거의 저 종합 상자입니다. 재산 평가, 배우자 공제, 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죠. 주식 평가 문제 다 했는데 거의 졌어요. 이길 수 있는 게 없었어 원고가. 그래서 이제 국가가 다 이기고 1심 가고 2심까지 갔는데 지금 돌아가신 모 변호사가 그때 소송을 했었는데 그 두 번째 이제 소송하면 이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더 할 거 없죠. 그럼 결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선고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손을 든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할 수 있게 해보라니까. 무효라는 거예요. 과세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자, 피상속이 있으면은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배우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상속세 고지서를 이 사람한테 보내요. 이 사람 연대납세 의무잖아요. 다 보내야 맞죠. 근데 그전에는 이 사람한테 보내면 이게 다 갈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아무 문제를 안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한 사람 누구다? 둘째 아들이 했어요. 나는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럼 절차상 하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안 소송은 저리 물러가 버리고 과연 이게 절차상 하자로 무효에 해당하는가 또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투는데 고등법원에서 무려 4년을 끌었는데 맞다. 절차상 하자로 무효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 무려 7년을 끌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다? 무효가 맞다. 이 사람한테는 고지서가 갔어야 정당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났어요. 다시 고지하려고 보니까 뭐다? 제척기간이 지나버렸네.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이 필요한 처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면 이 견해의 대입이라고 쓰는 거 뭐냐면 지금 돌아가신 최명균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 교수님이 쓴 세포학 총론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특례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을 위한 게 아니라 납세자를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과세 요건이 무리익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일단 과세를 해요. 과세관청이. 그러고 나서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뒤에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그때 회수하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이건 제척기간을 무한히 늘리는 것이고 조세 법률지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게 최명 교수님의 논리예요. 근데 이창희 교수라고 서울대 법대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논문에다가. 자, 이게 필요한 처분이라고 그랬다. 그럼 이 필요한 처분이라고만 돼 있었지 이게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액 경쟁만을 의미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처분이나 징역 경쟁 처분을 의미한다는 얘기 어디가 있냐. 조세 법률지의 엄격 해석 원칙에 의한다면 물리 해석이 원칙이다. 그럼 물리 해석은 뭐야? 필요한 처분을 했으니까 과세관청에게 유리한 새로운 처분이나 징역 경쟁 처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너무 부당하다는 거예요.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창희 교수님 얘기 중에서 좀 약간 문제를 삼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세 채권이 대등한 민사관계의 채권이라면 누가 불쌍하고 누가 부당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강제 채권이에요. 채권은 과세효과만 충족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동의 없이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그게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지나서 한 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제기돼 가지고 아까 이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갔더니 이른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경쟁이 가능하다는 편명적 적용소라고 과세관청에도 유리한 결정도 가능하다는 양면적 적용소를 서로 다투다가 헌법재판소는 뭐라 했냐면 양면적 적용소를 인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처분이나 징역 경쟁 처분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대부분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그런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양면적 적용소를 지지한 대부분 판결입니다. 자, 헌재의 결정은 직접적으로 행정처럼 구속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그대로 따르죠. 자,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에 보면 이런 양면적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면적 적용소를 수용한 이런 헌재의 결정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 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정 결정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대부분 판결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 이거 원래 특례 제척기간을 만든 취지가 뭐였냐면 소송 등의 그런 장기간의 지연으로 인해서 환급 결정을 못한 것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왜 이걸 과세관청이 이용하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반성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이제 범위를 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범위가 뭐냐면 이른바 인적 범위하고 물적 범위예요. 인적 범위는 뭐냐면 같은 납세 의무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물적 범위는 뭐냐면 같은 세목, 이거는 같은 과세기간.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새로운 경쟁이나 징역 처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판례로 정리가 된 겁니다. 법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자,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같은 과세기간은 과세기간이 달라도 과세할 수 있다고 2017년도에 법을 개정했어요. 이 법의 개정이 이제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가는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과세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양면적 적용수를 적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준용하면서도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따지고 보면은 과세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례를 통해서 한번 그걸 보도록 하죠. 자, 이게 같은 세목이 아니면 특례 제척기간 적용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지금 1-2에는가 보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93년 11월 10일 날 수정을 받았는데 3일 후에 사망했네요, 아버지가.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징계를 했겠죠. 이제 아버지 죽기 전에. 자, 근데 자, 원고는 증여세 신고 시에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채무 4억 4,300을 신고를 했어요. 부담부 증여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담부 증여라면 전체 증여분에서 부담부 증여 낭도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 따로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고가 낸 증여세는 부담부 증여분을 뺀 순수한 증여만 세금을 냈을 거고 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누구예요? 상속인들이 각자 나눠 가졌겠죠. 그렇잖아요. 승계됐으니까 납세의무가 승계됐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져요. 자, 상속세인데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주장이냐면 아니야, 이 부동산에는 이것뿐이 아니라
15억이라는 또 채무가 또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심판에서 보니까 그 15억은 뭐냐면 내가 갚아야 할 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부담부증이 또 추가로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심판에서 받아줬어요. 이게 뭐예요? 부담부증에는 15억에다가 4억 4,300이 되는 것이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이 15억은 수증자인 원고의 채무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아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야 된다. 순수 증여가액에서 뺀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납세지 관한 세무사장은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감액 결정을 하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비례해서 다시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했죠. 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뭐예요? 싸운 건 조세 신발 싸운 건 뭐예요? 증여세를 싸웠죠. 증여세를 싸운 거라고. 근데 다시 양도세 과세가 추가적으로 늘어났죠.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같은 세목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증여세하고 양도세가 연동되어서 어느 한쪽이 줄어들면 어느 한쪽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과세관청 입장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거 볼까요? 이거 대부분 판결 읽어볼게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은 93년 11월 10일이어서 이에 대한 양도세 확정 신고 기한은 5월 30일이고 부가 제적 기간은 그때부터 5년이 되는 99년 5월 31일이므로 피고가 양도소득세 증액 처분을 한 2002년 4월 19일 당시에 이미 부가 제적 기간이 도가했으면 역수상 달력으로 보면 그 말이에요. 명백하여 증액 처분이 위 국세기본법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하여 특별 제적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무효다. 피고가 재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뭐다? 증여세 부과처분이지 양도세 부과처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돼서 증여세, 양도세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는 그건 별개라는 거죠. 그럼 과세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왜? 어떻게? 같은 세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아 이건 너무 과세관청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대부분 판례는 일관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이제 그게 관련 판례라고 쭉 옆에 실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비슷한 판례들이 굉장히 다 실어놨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제3자에 대해 자, 같은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상속세 A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확정을 해요. 왜냐하면 상속인 A가 일정 부분 이것은 내가 받은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주장을 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상속세가 과세가 되면은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냈겠죠. 근데 이게 내 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빼고 이 사람이 세금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대법원을 판단은 일관됩니다. 같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면 안 된다. 자, 보시면 자, 내용은 지금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하나하나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그렇게 보죠. 자, 이렇게 그냥 대충 좀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부가 제적 기간의 연장 사유가 되는 이건 이제 뒤에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고 자 보세요. 납세 의무가 승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 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제3자에 대해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사람은 제3자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이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만. 이 사람에 대한 세목, 이 사람에 대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문제가 된 게 이거예요. 과세기간 달리하는 경우. 자, 이거 볼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자, 요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건설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를 수용해가지고 소송 비용을 줬어요. 근데 이제 다투다 보니까 변호사가 신고를 안 했네. 그래서 과세관청이 뭐라고 했냐면 쟁점 금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변호사 선임료이고 원고가 A 건설로부터 반환 요청받은 금원은 2000년에 영역이 완료돼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2000년 기속 종합소득세라고 고지를 했어요. 근데 행정본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이게 변호사 선임료 사업소득 맞아. 맞긴 맞는데 최소한 2000년 건 아니다는 거예요. 2002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이 나고 나서 다시
결정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건 뭐다? 재책기간 지나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과세기간이 아니 동일한 2000년 과세기간은 괜찮은데 2000년에 사업소득세는 아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쟁점 금액을 2002년 기속 사업소득으로 봐서 원고에게 다시 2002년 종합세를 과세를 했더니 원고가 다시 불복했어요. 1심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2심에서 뭐라 했냐면 이 사건 처분은 부가제척기간의 도관 처분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피고는 이거 무슨 소리야? 1년 이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20조 2항에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대법원이 이렇게 한 거예요. 특례제척기간은 과세 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기간 과세의 경우 각 과세기간이 별개의 과세 단위가 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이 기속됨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해당 소득이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관련 행정 판결의 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특례 제척기간은 보세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쟁 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므로 원래 최명 교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반하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다 취소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과세기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인데, 자, 이게 대상 판결 이뿐이 아니라 지금 관련 판례 보시면 기간 세목에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는 특례 제척기간 적용될 수 없다는 판례가 여러 개 실려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자, 이 보세요. 여기 견해의 대를 볼까요? 제처분 긍정설하고 제처분 부정설이 있어요. 보시면 과세기간이 다르더라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동일 쟁점을 재처분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 침해가 가능성이 적고 재처분을 허용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그 다음에 소득 기속 시기가 불명한 경우 제척기간을 도가 막기 위해서는 중복처분을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처분 부정 대부분 뭐라고 했냐면 조세 법률 관계의 신속한 확정이라는 제척기간 본래의 취지에 반하고 그 다음에 특례 제척기간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다? 같은 과세기간 아니면 과세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법을 개정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결정부터 불법 결정, 행정소송 판결 등으로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그와 연기한 다른 과세기간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당초 결정 경진을 1년. 그래서 여기 이제 친절하게 개정 이유까지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과세기간이 달라지더라도 특례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 사견을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기간과세 세목에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다수의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특례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그에 대한 판례는 미행성됐다. 아직 판례는 없어요. 저번에 보니까 심판에서 기각돼 가지고 소송 온 건 봤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자, 소송에 이를 경우 조세 법률지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법원에서 기형성된 판례와 특례 제척기간의 입법지를 고려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경우 특례 제척기간 적용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써놨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시행령을 개정할 때 시행령이 본법에 위배되면 헌재에서 잘못됐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와 같이 기본법, 본법을 고쳐버리면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국세기본법 22조에 당적 처분과 경정 처분의 관계. 흡수설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22조 2가 병정서를 입장을 만든 법을 일본에서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일본 통치법 29조를 가져왔다는 얘기가 다 쓰여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와도 대부분은 인정 안 했어요. 뭐라 했냐면 국세기본법 22조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흡수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본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인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많은데 왜냐하면 같은 과세기간이 아니면 과세할 수 특례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 판례가 있는데도 이 법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과연 인정할 것인가? 그러면 이야기가 이렇죠. 내가 항시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이제 이쪽이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 논리를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 판사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센 사람들입니까? 그 간통죄 같은 것도 고치는데 15년 걸렸어요. 아무 효력도 없는 거.
그만큼 자기들의 어떤 판단이나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양반들이 우리나라의 머리 가장 좋은 1%의 사는 판사들이 과연 자기들이 같은 과세기간이 아니면 특례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판결을 무수히 내놓고 거기에 반대되는 판결을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이제 의문이 돼요. 일단은 이제 확률은 반반이지만 일단 심판 넘어와서 소송이 왔으니까 한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특례 제척기간 적용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특례 제척기한 얘기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같은 납세 의무자야 되고 같은 세목이야 되고 같은 과세기간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그 세 가지의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 내에서만 과세관청은 징역 처분이나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액이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뭐 그런 건 제한이 없으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보실까요? 자, 아까 부가채책기간을 잘만 이용하면 과세 처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볼까요? 자, 이건 보여. 자, 우선 이 주류 도매업자한테 주류 판매는 누구한테 했어요? 갑한테 했어요. 90원을. 근데 원고한테는 가공생산세를 발행했네요. 자, 그리고 나서 분산 발행을 30씩 했어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부당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과세관청은 어떻게 해? 이 사람한테 부당해상 부인을 걸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자 봐요. 90 받아서 90 했으니까 뭐예요? 부가세는 번세는 없네. 그럼 가산세 부당과세만 40% 걸리네. 이게 지금 그 사건입니다. 이건 가산세만 따진 거예요. 자 보시니까 주류 도매업자들로부터 가공 매입 생산세를 수취하고 이 금액에 상응하는 가공 매출 생산세를 거래처에 분산 발행했다. 그래서 피고는 매입처별 세액기간세 합계표 불성시 가산세를 부과처분했어요. 자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쟁점은 뭐냐면 가공세 매입 세액기간세 공급가액과 발행한 가공 매출 세액기간세 공급가액이 동일해서 원고가 면탈한 부가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문제는 뭐다? 가산세만 생긴다. 그럼 봐. 저번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또 그러니구나. 사기 기타 부정이 걸리면 딱 세 가지가 걸려요. 뭐요? 조세 포탈만 고발되고 부당과세 40% 적용되죠. 부가채책기간 10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기 기타 부정이 조세 부과 증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재의 곤란하게 할 유괴 또는 적극적인 부정이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한다? 세 가지가 제대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안 걸리면 전체 다 무력화시킬 수 있죠. 자 이거 볼까요? 이거 이제 부당과세 40% 자 그럼 이거 자 이것도 보면 가산세 부과 제척 기간을 5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봐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대로 보아야 할 것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5년 적용하면 이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만큼이. 자 그런데 대법원 판결 한번 볼까요? 국세개본법 26조 2 제1항 1호 이제 국세 부과 제척 기간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한다? 적용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포탈색이 있어야 돼. 이게 상대편을 이롭게 딱 금지금 똑같은 거예요. 상대편을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상대편에 조세 포탈을 했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포탈한 세액이 있어야만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뭐다? 땡땡 쳐서 아무것도 없어. 가산세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사기기타 부정행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논리예요. 자 보시면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 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자 이 보시면 지금 이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을 도왔잖아요. 도왔다 하더라도 뭐다? 내가 포탈 세액이 없으면 나를 사기기타 부정행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부가세법 볼 때 나올지 모르지만 선의의 거래 당사자 마찬가지예요. 상대편이 매출 신고할 때 내가 아무리 가공생산세 받았어도 사기기타 부정이 아닙니다. 상대편이 포탈을 해야 돼. 매출 신고를 않고 내가 매입세 공개를 받아야 돼. 근데 그 사람 매출 신고했어? 나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내 포탈세가 있어야만이 사기기타 부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 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번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 사람 뭐예요? 번세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기기타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비록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이게 만약에 90인데
100을 했다. 그럼 10이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다 부정이라 얘기할지 몰라도 금액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공과 거래와 관련된 부가세, 포탈이나 부정한 공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바라는 것이지 전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하면 뭐다? 사기기타 부정이를 보려면 나의 포탈세액이 있어야 된다. 내가 포탈하지 않았으면 그건 사기기타 부정이를 볼 수 없다. 사기기타 부정이를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포탈만 거부도 못하지, 10년 재책기한 적용 못하지, 부담가서 40%씩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금방 넘어가기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좀 시간이 없어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의 기준은 뭐다? 당의 납세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납세자의 조세 포탈이나 부정 환급 공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 그러니까 내 세금이 포탈됐을 때만 사기기타 부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자, 대리인 사기 등기 볼까요? 자, 이 사건은 보십시다. 자, A 팀장이라는 격리 팀장한테 이 친구예요. 이 회사 사장이. 그래서 아주 그 사람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해라. 지시를 했죠. 그래서 수량만 정하고 매도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 매도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 매도 시점 어떻게 할지 다 이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팀장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건 주식을 172억 원에 팔아놓고 140억에 매도한 거로 32억을 속여가지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32억 가지고 필리핀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대리인이 신고한 것을 원고인 A회사 대표회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야, 나는 지금 140억에 매도한 걸로 알고 있었고 내한테 온 돈은 140억밖에 없었어. 그러면 32억은 지금 저 팀장이 가지고 도망갔는데 왜 그걸 내가 책임져야 돼?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다퉜던 거예요. 자, 볼까요? 이게 1심하고 2심하고 약간 얘기 다른데, 자, 원고를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 173억 중 32억 원은 갑이 임의로 횡령 내지 사용한 것이고 원고에게 그 소득이 기속된 사실이 없으니까 원고를 납세 의무자로 전제한 부가처는 유법하다. 자, 그리고 갑의 횡령 금액도 법률상 원고의 소득 금액을 본다 하더라도 이거 사기기타 부정이 해당되는 아니냐? 10년 부가처가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피고는 뭐라 하냐면 원고는 갑을 대리인으로 해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한 이상 그 대리행의 효과는 원고에 기속된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근데 이제 그 1심 판결은 국회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그 양도 차익이 원고에게 기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게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으니까 이건 과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법원은 똑같은 판결인데 어떻게 판결했냐면 소득이 없으면 과세를 못한다는 그 전제를 얘기한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이게 대법원 볼까요? 여기 저 표현 대리도 맞고 다 대리도 맞다는 거예요. 대리도 책임을 다 줄 수 있는데 자, 대리인의 상대방으로부터 양대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지속되며 그건 맞다. 너 170억에서 아까 저 140억 받았다 하더라도 170 받은 거랑 마찬가지야. 네가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 관리를 하면서 담세를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 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자, 보세요.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는 그 소득을 과세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게 같은데 판단은 다른 거예요. 자, 1심하고는 약간 달랐지만 대부분 판결은 뭐냐면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논리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제 뒤에 이게 써놓은 거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대상 판결은 반대인 봐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대신 대리해서 팔았어요. 그거 써버린 거, 그거 과세 못하는 거? 대부분 이야기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자, 경리팀장 이런 경비로 썼다고 지가 써버렸어. 그럼 그것도 과세 못하네. 왜? 귀속이 안 됐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판결이 재밌는 게 뭐냐면 항시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번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뭐 황희정선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감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쳤는데 이 감나무가 옆쪽으로 넘어갔다. 그 따먹은 거 누구 거냐? 그 얘기 되냐.
그럼 그 원본이 여가이승이 이 사람 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뭐야? 내 조명권도 해치고 나도 이거 굉장히 이것 때문에 피해본 게 많아. 벌레 생기고. 누가 잘 다투냐에 따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회수 가능성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미 납세무가 성립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 반대 의견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판례를 가지고 다투면은 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기기타 부정행위가 조세법에 여기 좀 2-1 그 번호는 다 맞아요. 여러분 책에 있는 날 그거 다 맞춰놨으니까 2-1을 보면 돼요. 사기기타 부정행위가 조세법에 미치는 영향 조세 조세 포탈범 구성 요건이 되고 10년간의 부가죄책기한 적용되고 부당무신고 40% 적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아까 그 어느 세무사 물어보신 거 대법원은 부당과소 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와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 이 판결문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 피해는 과세 신고 사례를 판례별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사기기타 부정행위로 보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보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실관계가 부당히 사기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되는가는 각 케이스별로 다른 것이고 문제가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통장에다 돈을 받았는데 영업사원 이름으로 통장을 받았어요. 일부러 누락했다. 근데 만약 시스템상에 그렇게 했다면은 그게 어떤 고의적인 조각세가 되지만은 그런 업무 형편상 그렇게 했다가 이 사람이 갖고 도망갔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해수 불능을 이제 전제로 해서 나는 소득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사실관계를 보고 내한테 유리한 것이 뭔가를 판단해서 그렇게 주장하면 된다는 거죠. 꼭 그것이 답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그 영업사원 얘기 그 뭡니까 저 의류 갖고 그런 사람도 그런 게 있었는데 두 사건을 보니까 어느 한 건 인정이 되고 인정이 안 됐어요. 똑같은 거지 내가 보니까. 아니 그 사장이 몰랐겠어요 그거. 근데 이건 어떤 사람은 해수 불능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겼고 이 사람은 그 얘기 안 해고 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논리를 꼭 여기 있는 판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걸 잘 판단해 보면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네요. 이것도 이 사례도 이거 보시면은 이 대법원 어느 그 변호사님이 정리해 놓은 것인데 대법원 판례하고 심판원 결정 사례하고 재정경제부 얘기하고 그 일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죠. 근데 최근에 판례를 봐도 굉장히 사기타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봅니다. 이제 지금은. 그래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기타 부정에 걸리면은 정말로 그 허위 신고 계약서 낸 것도 사기타 부정으로 보고 그런 판례도 있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좀 그런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철 이게 좀 선의의 거래 당사자하고 비슷한 건데 상대편이 매출에다가 신고를 했는지 하는지를 확인도 않고 매입세 공제 받은 것만 사실만 가지고 사기타 부정행위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보여요. 원고는 실물 거래 없이 매입생에서 수취했고 시간이 없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잠깐 판결을 자 볼까요? 자,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 공제를 또는 환급받고 공급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신고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등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를 면탈해야만이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 뭐다?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고 상대편이 매출 신고를 안 해야 돼요. 솔직히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걸만 잘 따져도 부당과소 40%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공제받은 매입세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나는 돈 줬다. 내가 이 매출 그 세금을 부가세 세금을 다 줬다.
그러면 그 정말 받았는지 네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기환송가 진 거예요. 보통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진 겁니다. 그 파기환송 당한 쪽이 반대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이거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 하나만 보고 끝냅시다. 자, 이 사건 명예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 가정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 변론을 하고, 자, 명예신탁 징해제되면 부당과세 40% 책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명의신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른 조세, 소득세나 증여세 말고 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경우는 40% 적용이 맞지만 당해 명의신탁 그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최근 나온 대부분 판례예요. 그것도 요거다 이게 만약에 보시면 이래요. 이렇게 써놨으니까 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면 5286 뭐 이텍스 코리아 가서 확인해 봐요. 그러면은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 50분이 돼버렸네요. 자, 일단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또 오후에 하겠습니다.